자, 새로운 캠페인 추석을 즐거운 전자기학과 함께 숙제 둘 블랙보드에 제출일 9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만 있어. 이게 내가 숙제로 낸 문제인데 이그샘플로 돼 있네. 이걸 어떡하지? 제껴 숙제로 해.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챕터 2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은 컨덕터에 대한 성질은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컨덕터는 우리 대부분 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맘대로 외부에서 전기적인 힘을 받으면 바로 움직이는 우리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물론 그 이상적인 컨덕터는 없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현대물리에서 봤지만 뭐냐면, 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자핵들이 있으면 전자들이 밑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데는 다 속박돼 있고, 바깥에 있는 거는 꼭 속박이 돼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바로 움직이는. 그래서 뭐냐면 컨덕터는 그래서 내부에 전기장이 있으면, 만약에 넷 차지가 0이면 상관이 없지만 넷 차지가 0이 아니면 그 전하는 내부에 있으면, 컨덕터 내부에 있으면 서로가 전기장을 주니까 확 퍼지죠. 언제까지? 내부의 전기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넷 차지는 그럼 어디에 있냐? 어디 있냐면 도체의 표면에 항상 있다고 했었죠. 표면에 항상 있고, 그 표면에 있는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은 항상 그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도선의 표면에 평행인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으면 역시 전하가 움직이죠. 그 평행인 방향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그 전기장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보면 그 내부에는 전하를 띠고 있으면 띠고 있든 뭐 어쨌든 안 띠고 있든 간에, 컨덕터는 내부에서는 전하가 없고 넷 차지가 없고, 또 내부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쿨럼의 법칙을 본 거 중에서 안에 차지가 없으면, 물론 다이버전스이긴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도 없어요. 그럼 우리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지가 없어. 컨덕터에 차지가 없지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주어지면 전 공간에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다 컨덕터를 이렇게 놔. 컨덕터를 놓으면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플러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쪽 끝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컨덕터가 있습니다. 전하가 없더라도, 좀 전하가 있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 당연히 중성이지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쌓이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하가 유도되지 않으면 컨덕터 내부에 외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컨덕터 내부의 전하들이 적당히 이동을 해서 이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생기는 전기장,
그다음에 요 유도된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 이렇게 가면 이쪽이 플러스인가? 이쪽이 플러스인가? F는 Q2인데 전기장이 있으면 이게 맞죠? 제대로 그랬죠.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생긴 거는 물론 이 도체의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표면에 존재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기는 유도되는 전기장이 있죠. 유도되는 전기장이 외부의 전기장을 내부에서 정확히 상쇄시키도록 전하들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안에 0이죠.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컨덕터가 있는 경우는 인생이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밖에는 요거에서 생기는 원래 외부의 일렉트릭 필드랑 유도된 전하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더해줘야 돼요.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봐서 우리 뭐냐면 컨덕터의 성질은 전기장이 이 안에서는 0이고 전하 밀도도 도체 안에서는 0이고 만약에 넷 차지가 있다면 넷 차지는 항상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표면에 존재할 때 이렇게 어떻게 유도된 전하든 넷 차지가 있어서 표면에 존재하든 요 표면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표면에서부터 이 임의의 커브에 대해서 이거를 일렉트릭 필드를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0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0이니까. 근데 일렉트릭 필드를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포텐셜에 비례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포텐셜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을 포함한 컨덕터는 언제든지 똑같은 이퀴포텐셜이에요. 아니든 밖이든 다 포텐셜이 같죠. 우리 다음과 같은 컨덕터의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주면 혹은 넷 차지가 서피스에만 존재하냐 혹은 다음과 같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왜 일어나냐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 혹은 어떤 차지의 컨피규레이션이 있을 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산 일이 얼마냐 이런 거를 보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물체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전하들의 분포가 전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미니멈으로 갖게 만드는 차지 컨피규레이션을 가진다 이거예요. 제일 낮은 상태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아무 전하의 변화가 없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컨덕터 내부를 전하를 일렉트릭 필드를 0으로 만드는 컨피규레이션이 훨씬 더 이 이 시스템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낮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쉽게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도 딴 거지. 오케이.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걸 아무거나 해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은 공에 차지를 컨덕터라고 해봅시다. 차지를 Q를 반지름 R인 구에 컨덕터이면 사실 표면에만 존재하죠. 만약에 표면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부도체여서 차지를 균일하게 분포하면 차지를 여기다가 균일하게 분포한 시스템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은 거에 차지를 표면에다가만 분포했을 때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보면 우리 요건 쉽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 4파이 엡실론 0분의 1 유니폼 스피어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 로 파이를 적분하면 되니까 파이는 똑같이 R분의 Q 제곱 R분의 Q
제곱 다음과 같은 게 사실 또 그렇게 스피어가 있을 때 계산하고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걸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서피스 차지 덴서티니까 요거를 시그마 dA 로 하면 파이는 4파이 파이가 여기 서피스에서는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R분의 Q 그 다음에 시그마를 전부 다 적분하면 바로 요 양이 나오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냥은 못하니까 우리 1학년 때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반지름 R인 곳에 안에 Q 프라임 외부에서부터 쭉 가지고 와서 반지름 R인 곳에 Q 프라임을 균일하게 똑같은 전화 밀도를 가지고 하면 Q 프라임을 집어넣고 그때 여기 이렇게 반지름 DR인 곳에 DQ 프라임을 얹었을 때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Q 프라임을 제로부터 Q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여기 R이 있으니까 R분의 요거는 안에 있는 스피어가 전부 다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니까 Q 프라임, DQ 프라임 전화 밀도는 항상 로로 일정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1 이거는 3분의 4파이 R 3승의 로 그죠? DQ 프라임은 요 껍질의 부피는 4파이 R 제곱 DR이니까 4파이 R 제곱 DR 로 이거 계산하면 뭔가 복잡하지만 요 4파이 없애고 3분의 4파이 로 제곱 4승 그죠? DR 따라서 한 1은 혹은 이 안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3 엡실론 0분의 4파이 로 제곱 R을 제로부터 까지 하면 5분의 R의 5승 여기다가 4파이 15 엡실론 0 R의 5승 로가 어떻게 되더라? 전체 Q를 3분의 4파이 R 3승으로 나누면 되니까 Q를 제곱을 해야지. Q 제곱 3분의 4파이니까 9분의 16파이 제곱 R의 6승 복잡해. 어쩌면 다 되죠. 4파이 엡실론 0 R분의 Q 제곱 남는 게 뭐야? 4파이는 재산 있고 15분의 9니까 5분의 3이죠. 요게 보면 처음에 표면에만 분포했을 때가 나오는 4파이 엡실론 0 2R분의 Q제곱 이거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차지를 반지름 R인 구안에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분포된 시스템이 표면에만 분포하게 만든 것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부도체인 경우에는 차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지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더 낮은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항상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되도록 이 안에서 넷 차지가 0이 들어가도 이 안에 차지들이 유도되는데 그걸 우리가 인듀스드 차지라고 하는데 인듀스드 차지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은 도체에다가 차지를 뿌렸어. 차지를 뿌리면 서피스에만 있죠. 근데 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 차지를 뿌려. 그럼 서피스에만 있죠. 근데 어라? 서피스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어느 둘 다 존재하는지, 한 서피스에서만 존재하는지를 봐야죠.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안에 있는 구멍을 둘러싸는 가우스 서피스를 잡으면 이 가우스 서피스에 대한 플럭스는 얼마? 0이죠. 왜? 왜 0이야? 아닌가? 0이 아닌가? 왜 0이야? 컨덕터는 왜 이 안에 임의의 가우스한 서피스를 잡고 플럭스를 계산하면 0이야? 그 안에 전기장이 있으면 움직이니까. 아니 플럭스를 계산하면 이게 왜 0이냐고. 임의의 플럭스를 잡으면 2가 0이어서 그래. 전기장이 없다며. 그때까지 강의를 내가 헛한 것 같네. 계속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게 플럭스가 0이면 이 안에 있는 넷 차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듀스 된 차지가 없어요. 인듀스 된 차지는 반드시 밖에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질문이야. 구에 도체로 만든 구에 아무 중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데나 이렇게 뻥 뚫었어. 오케이. 그럼 이 안에 넷 차지가 없어요. 이 안에다가 전화를 Q를 놨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주위에 있는 차지를 컨덕터에서 이게 전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주위에서 이게 플러스 전화랑 마이너스 전화를 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이렇게 끌어. 여기 플러스 전화라고 하면 끌린 마이너스 전화의 양은 왜 마이너스 Q인가? 가우스 서피스를 잡으면 되지. 그죠? 가우스 서피스를 잡으면 이 가우스 서피스에 대한 플럭스는 0이야. 왜? 일렉트릭 필드가 0이야. 이게 0. 근데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 그러면 이 플럭스가 0이면 이 안에 있는 차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Q가 있으면 이 주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Q가 인듀스 돼야 돼요. 근데 이 전체 컨덕터는 전하가 없었잖아. 플러스 Q짜리가 플러스 Q가 그러면 바깥의 표면에 있어야죠. 플러스 Q는 어떻게 분포하는데? 플러스 Q 전하가 분포하려면 전기장을 봐야죠. 근데 여긴 전기장이 아무것도 없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깥에다 플러스 Q 뿌리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바깥은 균일하게 분포해요. 이 바깥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Q라는 전하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해요. 바깥에는 하나 있어도 그래. 또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돼요. 요 주위에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요 표면에 끌려와. 그럼 나머지 Q 프라임은 바깥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 같은 곳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컨덕터 외부에서의 전기장은 Q와 Q 프라임이 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그러면 서피스 컨덕터에 차지를 집어넣어서 서피스에 차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컨덕터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 바로 바깥에서는 수직인 양만 있다고 했는데 그 양이 뭐냐면 surface density가 시그마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 시그마는 일반적으로 상수가 아니어도 성립하죠. 로컬한 어느 한 부분의 표면에서 시그마를 x, y, z의 함수를 줄 수 있으니까 다만 n도 그 surface의 노멀한 벡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또한 시그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양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컨덕터가 있어. 차지가 없어요.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줘. 그럼 차지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죠. 인듀스 차지들이 적당히 분포를 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분포해서 생긴 전하들의 분포에 의한 표면에서의 전기장 계산하죠. 그래서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럼 포텐셜을 계산하면 표면에 유도된 전하 밀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컨덕터가 있어. 여기다 점전화를 놨을 때 이 컨덕터 표면의 전기장은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다시 말하면 또 여기 유도된 전하들의 면전화 밀도는 우리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계산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컨덕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계산할 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울 때도 중첩의 원리를 쓴다고 했지만 컨덕터인 경우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컨덕터가 아닌 부도체의 경우에요. 부도체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적당한 전하 분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거에서 두 전하가 있는데 두 전하에 의해서 이 점에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구하죠? 요게 만드는 전기장, 요게 만드는 전기장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슈퍼포지션을 하면 되니까. 이게 도체야. 도체면 어떻게 해요? 역시 중첩의 원리를 써서 요게 만드는 전기장, 요게 만드는 전기장 두 개를 합하면 되나? 그럼 부도체인 경우랑 똑같네? 가 아니죠. 도체의 경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놓으면 각각 놨을 때의 전하 분포랑 다른 전하 분포를 가져요. 그죠?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공이라고 하면 전하가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 없이 요거만 있어도 표면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거에서 두 개 생기는 전기장의 합이 여기서 되냐? 근데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놓으면 전하 분포가 하나씩 있을 때랑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전하 분포가 이쪽이 더 많고 이쪽이 좀 적겠죠. 그래서 도체의 경우에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 각각 놨을 때랑 도체를 한꺼번에 같이 놨을 때랑 전하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체들을 놨을 때는 훨씬 더 힘들어요. 전하 분포를 구하려면. 그렇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전하가 아무리 지멋대로 분포해도 도체 표면은 항상 이퀴포텐셜 서피스가 되도록 전하가 움직여요. 그 특징을 이용하면 도체인 경우에도 쉽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전하의 분포를 구하라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보면 되고. 그럼 다음과 같은
도체의 표면의 일부야. 여기 아주 작은 부분, 시그마, 면전을 읽다가 시그마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크지만 요 아주 작은 곳에서는 요쪽으로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 밑으로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위아래가 한쪽으로 닫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으면 위아래로 다 똑같이 균일하게 되죠. 우리 이건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거예요. 요게 받는 힘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은 다음과 같이 쓴다고 했죠. 요때 일렉트릭 필드는 어느 걸 쓰냐고? 에브리지를 쓴다 그랬죠. 에브리지를 쓰면 2 엡실론 제로 시그마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프레셔를 보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면 되니까 요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요거의 크기 요거를 다시 이거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을 요거 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엡실론 제로 E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재밌게도 프레셔는 일렉트릭 에너지 덴서티랑 같아지죠. 이게 아주 재밌는 결과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컨덕터 하나, 또 컨덕터 하나, 두 개를 더요. 그러면 여기에 넷 차지가 있든 없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건 전부 다 포텐셜이 같은 공간이에요. 컨덕터니까. 요것도 포텐셜이 같은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전하를 Q, 마이너스 Q를 놨습니다.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될까? 복잡하게 되죠. 그죠? 요거 하나만 있을 때 Q의 분포가 있는데 거기 옆에다 마이너스 Q를 놓으면 훨씬 더 이거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전하의 분포를 계산하려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항은 요 도체는 같은 포텐셜이에요. 요 도체도 같은 포텐셜이에요. 물론 포텐셜 값은 다르지만 같은 포텐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요 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도 포텐셜 차를 계산하면 똑같죠. 그죠? 그래서 한 도체와 다른 도체 두 개를 놔두면 그 안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차지를 넣어두면 이 안에 있는 포텐셜은 어느 경로를 따라서 가도 포텐셜 차이는 똑같아요. 그럴 때 여기 이런 장치를 우리가 커패시터라고 부르죠. 축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축전기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포텐셜 차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그리고서 이 전하를 Q 마이너스 Q를 점점 늘려서 두 개의 비율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이걸 양쪽을 둘 다 2배, 3배, 4배, 5배를 해요. 그럼 전하의 분포는 처음에 있던 전하의 분포가 더 몰리나? 안 그렇죠. 각각의 이 surface charge density는 계속 2배, 3배, 4배, 5배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일렉트릭 필드는 양쪽에서 있는 차지에 비례하죠.
따라서 전기 포텐셜 차도 차지에 비례해요. 여기는 전기 포텐셜 차는 양쪽에 넣어놓은 차지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 다음과 같은 양을 커패시턴스로 정해놓죠. 우리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여러 종류의 컨덕터들의 분포를 놓고 커패시턴스를 계산했다 이거야.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 패럴렐 플레이트. 이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죠. 단면적이 A, 간격이 D면 시그마가 여기 Q, 커패시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Q-Q를 놓고 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텐셜 디퍼런스를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죠. 시그마가 Q 오버 A. 우리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든 뭘 하든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Q 오버 엡실론 0 A. 따라서 포텐셜은 여기다가 간 거리 D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 양이 C분의 Q라고 나와서 C는 D분의 엡실론 0 A.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처음에 커패시턴스를 계산했던 example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형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지만 우리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숙제든 시험이든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충분히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커패시턴스를 많이 계산해 봤어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챕터 2를 끝내고 우리 드디어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포텐셜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적당한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여기에 로 R 프라임, 우리가 관심 있는 R이라는 요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R이라는 곳에서의 포텐셜은 우리가 알아. 어떻게? 무식하게 다음 것 같은 걸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교재에서는 R-R'을 꼬불꼬불한 R로 썼는데 그렇게 하면 쓰기는 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복잡한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면 포텐셜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거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R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디퍼런셜 폼으로 쓰면 우리가 아는 보아송 이퀘이션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에서 차지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걸 라플라스안을 쓰면 이거 잘못 썼네.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싶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지금 우리 일렉트로스태틱 문제에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0인 공간에서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 혹은 일렉트릭 포텐셜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처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나왔지만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학과에서 다른 전공 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푸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여기서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요새 하는지는 모르지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실린드리컬 시스템 이런 데서 이제 하면 다음 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 그때 각 좌표계에서의 솔루션의 형태를 스페셜 펑션이라고 붙여서 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혹은 스페리컬 하모닉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는 베셀 펑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수리역학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스페셜 펑션은 많은 부분이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특별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왜 많이 하냐면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뉴턴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배웠을 때 미분방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봤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으려면 n차 미분방 정식에서는 n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유니크하게 솔루션을 결정할 수 있었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좀 달라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니셜 이퀘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존재하냐? 그건 수학자들이 증명을 할 문제고. 그럼 나와 있는 공간에서 솔루션이 유니크하냐? 그걸 간단하게 볼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면 뭘 주면 유니크하게 결정되는데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면 우리가 어떤 전하의 분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 무한대로 가든 무한대로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한대에서의 포텐셜을 주면 되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그 안에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주는 방법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결정이 돼야 돼요. 다르죠. 여러분들이 아는 웨이브 이퀘이션 역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x와 t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가 섞여 있죠.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도 여러분들이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영의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전자기파가 파동이 지나가는 거였죠.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 파동과 다른 파동이 중첩이 돼서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 그거를 파동이 진행하는 웨이브 이퀘이션으로 놓고 더블 슬릿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으면 유니크하게 인터피어런스 패턴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바운더리 컨디션만 주면 그 안에 솔루션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일반 물리 시간에 똑같은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를 전자를 가지고 해도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온다 그랬죠. 전자도 근데 파동 함수를 다루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거기다가 정확히 더블 슬릿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슬릿이 하나 있으면 혹은 뭐 우리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 입자의 성질을 가졌냐 파동의 성질을 가졌냐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면 이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그 입자가 운동하는 그곳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솔루션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바운더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랍긴 한데 뭐냐면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럼 표면에 있는 모든 값 혹은 표면에 있는 노멀 데리버티브의 값 이런 걸 줄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유일한 솔루션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지금부터 처음 여러분들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왔는데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어떻게 솔루션을 구하는가 하는 거를 유니크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 우선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냐, 그 다음에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다음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커다란 특징을 보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잘 풀 수 있는 아주 팬시한 방법을 배우겠네. 여태까지 풀어본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특징을 보면 그 솔루션은 너무 밋밋해요. 나오는 솔루션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 다들 평탄하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로컬 맥시멈도 없고 로컬 미니멈도 없어요. 로컬 맥시멈도 없고 로컬 미니멈도 없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V라는 값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포텐셜을 다룰 테니까 V라는 값이 3차원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한 점에서의 V를 알고 싶어요. R이라는 곳에서 V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만족하면 요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 R인 스피어를 따라서 요 바운더리에서 V 값을 알면 요 점에서의 V 값이 결정이 돼요. 어떻게? 요거의 에브리지로. 근데 혹시 이게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이면 이게 로컬 미니멈이면 주위에 더한 평균값이 이거보다 항상 크죠. 이게 안 나오죠. 이게 로컬 미니멈이든 맥시멈이든 이 주위의 평균값이랑 달라지죠. 그러면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로컬 맥시멈도 아니고 로컬 미니멈도 없는 아주 밋밋한 펑션이에요. 밋밋한 펑션이고 다음과 같은 이거 굉장히 스피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3차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3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무한히 퍼져 있어서 한 방향, 예를 들어서 Z 방향으로 시스템을 트랜슬레이션을 시켰을 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시스템의 솔루션은 Z에 인디펜던트해요. 그럴 경우 X, Y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2차원에서 다음, 이건 뭐냐면 Z방향의 3차원으로 있는데 Z방향으로 다 똑같으니까 Z가 컨스탄트인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면에서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이것도 역시 밋밋한 로컬 맥시멈도 없고 로컬 미니멈도 없고 역시 여기서도 이거는 이번에는 2차원이니까 스피어가 아니라 서클에 대한 어떻게 쓰나? 서클에 대해서 EL 2파야 에브리지니까 둘레가 2파야니까 2차원일 때는 2차원에서 요 값을 알고 싶으면 주위의 값에 대한 반지름 R인 서클에 대한 값을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에브리지를 취하면 그게 중심에 있는 값이랑 똑같아요.
역시 로컬 미니멈도 없고 로컬 맥시멈도 없어요. 오케이. 1차원인 경우는 우리 할 필요 없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특히 2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이퀘이션은 우리가 하모닉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 F를 하모닉 펑션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3차원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지만 Z 방향에 대한 트랜슬레이셔널 시미트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이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차원인 경우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배웠나? 수리물리 시간에? 그래서 FC, C가 컴플렉스 베리어블이면 FC가 애널리틱 펑션이야. FC가 애널리틱 펑션이라면 그 조건이 뭐죠? FC를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눴을 때 우리가 복소수가 아니라 그냥 한 함수의 리얼 펑션인 경우에는 이게 미분 가능한 거랑 여기서 애널리틱한 거랑 비슷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에서 접근한 미분값과 오른쪽에서 접근한 미분값이 한 점에서 일치해야 되죠. 이게 애널리틱하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가 한 점으로 접근할 때 방향에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가져야 애널리틱하죠. 근데 불행하게도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그걸 접근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아. 그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애널리틱한 컨디션이 뭐죠? du dx는 du dy는 이게 뭐지? dv dy dv dx 어디가 마이너스야?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걸 한 번씩 더 미분을 하면 애널리틱 펑션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재밌지? 그러면 컴플렉스 베리어블의 애널리틱한 함수를 이용한 매핑을 이용하면 한 주어진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다른 형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는 컨포멀 매핑이라는 걸 이용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할 거야. 이 코스에서는 그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2차원에서는 훨씬 더 이걸 다룰 수 있는 툴이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3차원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 맞겠지 뭐. 이게 굉장히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되게 여러분들이 저 2학년 때 일반물 역학을 배울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은 사인과 코사인이 있다. 어떻게 알지? 대입해봐. 성립하잖아. 그렇지. 찾은 게 2개지. 그게 유일해. 딴 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카운터 이그젬플을 사실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한 아규먼트를 주는 건 뭐냐면 아까 뭐에 대한 그럴듯한 아규먼트냐 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어느 한 점에서의 그 솔루션의 값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반지름 R인 표면에서의 값을
알고 그거에 대한 에버리지를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포인트 차지를 놓지. 포인트 차지를 다음같이 Q를 놓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포텐셜, 요 점에서의 포텐셜을 알고 싶어요. 우리 알죠? 포인트 차지인 건 쉽지. 4파이 엡실론 0분의 1 C분의 Q죠. 그죠? 포텐셜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럼 요거보다 작은 반지름 R인 스피어를 잡아. 여기서 Z축에서부터 각도가 세타고 여기 위에 있는 요런 DA라는 곳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R이야. 요 반지름은 요거는 구의 반지름이 R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요 그러면 반지름 R인, 요걸 원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R인 표면에서의 포텐셜의 평균을 어떻게 내나 생각해 봅시다.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 포텐셜은 요 서피스 위에서는 R분의 Q죠. 근데 R은 이 길이 사이각을 알면 R 구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되더라? R제곱은 C제곱 플러스 R제곱. 코사인 J 법칙이죠. 따라서 포텐셜의 에버리지는 처음에 표면의 면적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Q 오버 4파 엡실론 0, 요거 C제곱 R제곱 마이너스 2배 RC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경도와 위도로 자른 거니까 이게 뭐야? R D 세타. 요거는 반지름이 R 사인 테타니까 R 사인 테타 D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R 스퀘어 사인 테타 D 세타 D 파이. 이 안에 있는 게 어즈메스라는 걸 파이에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파이에 대한 적분을 하면 2파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이제 적분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틀림없이 C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Z 코사인 테타의 2분의 1승에 비례해. 미분하면 2분의 1,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Z 마이너스 사인 테타죠. RZ 사인 테타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RZ분의 1이야. RZ분의 1. 근데 여기에 R 스퀘어가 있으니까 Z분의 R. 제로부터 파이까지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팩터를 전부 다 잘 정리를 하면 Q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 다음에 2가 하나 남았죠. 2ZR분의 1. 이게 파이면 C-R에 파이면 플러스잖아. 이게 플러스니까 Z 플러스 R. 편의상 Z가 R보다 크다고 하면 제로면 RC 마이너스 R.
그래서 이게 아니지. 요게 없어져서 Q 5 파이 엡실론 0 C분의 1이 나오죠. 뭐냐면 요거에 대해 서피스에 대한 포텐셜의 에버지를 취하니까 중심에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그 성질을 그중에 특별한 예를 들었고,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의의 컨티뉴어스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포인트 차지로 나눠서 계산하면 임의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어느 한 점에 대해서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그 주위의 작은 스피어를 잡고 요 표면에서의 값에서의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표면의 모든 점에서의 포텐셜의 값을 주면 그 안에서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니스 티어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경우만 얘기하고 바로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갈 텐데, 유닉스니스 티어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운더리 어떤 볼륨 안에 이 서피스가 있어. 그럼 이 안에 포텐셜 파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 안에 일단 차지가 없다고 쳐봅시다. 차지 겉으로 그러니까 바운드된 이 안에 공간에서 디스크.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데 주어진 볼륨 안에서 이 서피스에서 모든 포텐셜 파이의 값을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안에서 구할 수 있는 포텐셜 파이는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학에서 보는 아주 간단한 테크닉이 있죠. 무슨 테크닉이 있냐면 두 개 있다고 쳐.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고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지만 두 개가 다른 두 개의 phi 1, phi 2가 있다고 치죠. 그럼 phi 1이 이걸 만족해. 그 다음에 phi 3는 두 개의 차이로 써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거 만족하죠. 단 바운더리 컨디션은 phi 1과 phi 2랑은 달라요. 이거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예요? 서피스에서 phi 1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phi 2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빼야지. 다시 말하면 바운더리에서 0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바운더리에서 0이야. 이 안에서는 함수가 로컬 미니멈도 없고 맥시멈도 없어. 그래서 phi 3는 0이에요. 요 스텝이 조금 아까 말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로컬 미니멈도 없고 로컬 맥시멈도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이게 0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니크해요. 그러면 이 안에 차지가 없을 때만 그런가요? 차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스텝을 거치면 돼요.
phi 스퀘어. phi 3는 0이죠. 바운더리에서도 모든 값이 0이죠. phi 3의 값이. 여기랑 똑같은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바운더리에서 모든 값을 주어지면 그 안에서는 유니크하게 한 개만 결정이 된다. 차지가 있든 없든. 이건 쉬워. 조금 더 복잡한 거. 컨덕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컨덕터가 QA 이 위에 차지를 뿌렸어. 이 위에도 차지를 뿌렸어. 그 다음에 적당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컨덕터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볼륨을 잡으면 여기서 나오는 바운더리는 뭐죠? 컨덕터의 서피스랑 이걸 둘러싸고 있는 서피스의 바운더리.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보내도 돼요. 안에 둘러싸고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랑 컨덕터의 서피스에서 바운더리에서 모든 포텐셜의 값을 주면 이 안에서의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죠. 역시 똑같이 써.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넷 차지를 컨덕터 위에다 놓으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퀴 포텐셜이라는 거 알아요. 각각의 표면에서는 포텐셜이 여기 컨스탄트고 여기도 컨스탄트죠. 다른 컨스탄트일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유니크니스 테어렘의 프루프 역시 똑같아. 이 원이 모든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 안에서 만족하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죠. 이 2도 만족한다고 치자. 포텐셜이 두 개가 다르면 두 개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도 다를 테니까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E1과 E2가 있다고 치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컨덕터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을 하면 이거는 그 컨덕터 위에 있는 차지 역시 E2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러고서 E3를 보자 이거예요. 다이버전스 E3는 0이야. 각각의 컨덕터에 대한 컨덕터 위에서의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는 0이에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E3는 따라서 B3는 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B3는 무슨 값인지는 모르지만 컨덕터 위에서는 다 컨스탄트예요. 그죠? 됐어. 이것만 집어넣으면
트릭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썼던 양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아까 파이라고 썼나? 파이라고 쓸까? 오케이. 파이 3 E3 이거의 다이버전스는 체인 룰을 쓸 수 있죠. V3 다이버전스 E3 플러스 E3 그레이디언트 V3야. 이거 0이죠. 아까 다이버전스 E3가 0이라 그랬죠. 이거는 V3의 그레이디언트는 마이너스 E3죠. 이게 마이너스 E3의 스퀘어야. 양변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내에 있는 컨덕터 외부 다른 바깥에 있는 바운더리 내부에서 전부 다 적분을 하면 공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면 모든 서피스에 대한 phi 3 E3 다음과 같은 양이죠. 모든 서피스에 대해서 해. 근데 모든 서피스가 뭐 있죠? 맨 바깥에 거 컨덕터끼리 있죠. 그죠? 맨 바깥에 건 포텐셜이 0이죠. 아주 멀리 있으면 어쨌든 뭐 상수죠.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에서는 항상 이 서피스에 대해서 포텐셜을 계산하면 항상 상수예요. 이 계산할 때. 그러니까 한 서피스는 모르지만 각각의 서피스에 대해서 계산할 때마다 이거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모든 서피스에 대한 각각의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 0이에요. 이게 0이에요. 이게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 안에 있는 건 항상 0 이상이죠. 마이너스니까 항상 0 이하죠. 이게 0이 되려면 E3는 그 볼륨 안에서 어디서나 0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E3가 어디서나 0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은 바운더리에서 노멀 데리버티브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관심 있는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든 바운더리에서 포텐셜 값을 정하면 그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수학의 영역이고 이제부터는 뭐? 그러면 주어진 영역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시간이 아직 좀 있지. 저 시계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시계를 보면 시계가 이럴 때 꼭 안 나오네. 뭐냐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식하게 푸는 방법.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유닉스네스 티어렘을 이용해서 이미지 차지 메소드라는 걸 아이디어는
차지들이 적당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있는 차지 말고 다른 있지 않은 적당한 여러 개의 차지를 적당한 다른 차지로 바꿔도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가상의 전화가 있냐 이거예요. 가상의 전화가 있으면, 가상의 전화는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전화랑 똑같이 구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에서 전화 분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가 있고 다른 적당한 분포를 우리가 관심 있는 바운더리 밖에 다른 가상의 포인트 차지를 놓으면, 포인트 차지 혹은 여러 개 유한한 개의 적당한 포인트 차지를 놓으면 요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포텐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 적어도 그 서피스 안에 있는 거는 복잡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지 말고 관심 있는 것과 다른 이미지너리 차지 사이에 두 포텐셜만 계산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미지너리 차지에서 생기는 포텐셜과 그게 아니라 원래 복잡한 차지들의 포텐셜이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그 공간 안에서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면 유니크니스 티어렘에 의해서 두 개의 포텐셜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방법을 쓸 텐데, 그러면 복잡한 분포가 있으면 우리 항상 이미지너리 차지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잘 풀리는 문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수소 원자, 그 외에는 하나도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내년에 양자역학을 배우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수소 원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풀려서 양자역학이 잘 풀리느냐, 그때 항상 꼭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딴 건요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차지를 쓰는 거는 아주 팬시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그런 이미지 차지 메소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안 돼서, 복잡한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차지를 쓰는 방법을 쓰면 논문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유명한 몇 개의 예를 다음 시간에 들어보고 무식하게 푸는 법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